기존에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다. 또 그런 생각을 못할 사람이 MOE 같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같은 생각을 할 사람이 미국에는 없었을까? 미국에는 더 많다. 근데 왜 안 했느냐?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오픈 AI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닌가. 여러분에게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애둘러 표현하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저는 시청 여러분들에게 대하는 제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경제, 트럼프 2.0의 시대 어떨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제 연초부터 엔비디아 주가가 17% 정도 빠지고 뭐 난리가 났죠. 딥시크도 이게 뭔지 갑자기 퉁 튀어나와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또 한번 들었다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이 일어나고 나면 사건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후 대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제적 대응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코로나19를 겪어봤잖아요. 그럼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을 딥시크와 오픈 AI 관계에 대해서 한다면 향후에 많은 또 다른 어떤 딥시크와 같은 프로그램들, 뭐 바이두가 만들어낼 건, 즈프가 만들어낼 건 나올 경우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제미나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또는 라우드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위즈덤 채널이라 그럴까요? 지혜의 채널로 저는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AI, 로보틱스, 우주항공, 비트코인, 암호화폐죠. 새로운 기술들이 주도하는 시장의 변화가 아마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크게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회냐 위기냐라고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말장난 같습니다만 위기의 기자를 이어서 말을 만들면 기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위기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2025년 메가트렌드 실전 스터디에서 2월 달에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2025년 주식시장의 어떤 변화, 그리고 산업계의 영향, 그리고 IT 기업들의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 방향, 거대 기술 기업들의 향후 향방, 이런 2025년을 놓고 큰 경제적 흐름과 작은 경제적 흐름, 이런 것을 메가 트렌드를 분석한 다음에 실전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체험을 통해서 이게 그 말이었구나 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시도록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투자가 목적이 아니라 경제를 읽어내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읽어내야지만 투자의 방향과 규모와 밀도를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가 어느 정도 설정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맞게 한번 경제에 대한 독법, 이것을 기준을 삼으시고 짧은 기간입니다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이번 한번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던 2월달 학습이 시작이 될 건데, 제가 글로벌 경제 흐름 브리핑이라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인포메이션, 소위 말해서 이제 뉴스, 주요 정보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기술적인 내용, 특히 최근에 이슈가 됐던 딥시크와 오픈 AI 등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의 기술의 발전이 소위 도구의 단순한 발전이 아니라 인류의 삶과 문명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그 안에는 작게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채권시장이라고 하는, 금과 은이라고 하는, 암호화폐라고 하는 많은 자산시장이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모르시고는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셔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시장 이야기라든지 옵션시장 이야기라든지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학습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꼭 한번 수업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읽어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얼스 얼라이언스와 함께하는 경제마스터 곽수종의 곽수종입니다. 새 연휴, 긴 연휴 동안에 좀 새롭게 일을 또 시작하시려니까 피곤들 하시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세계사적으로도 특히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17% 빠지면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약간의 공포의 기습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공중파에서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종이를 갖고 메모를 갖고 있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 루트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통해서 딥식이 뭔지 또 오픈 AI에 대한 내용, 뭐 제가 알고 있던 AI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 예습을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번 딥식 이슈에 대해서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호들갑이라는 표현 외에는 적절한 표현을 제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분명히 호들갑이라고 생각을 한다. 조금만 더 공부를 해보셨으면 많은 경제 전문가분들은 이 자연과학 컴퓨팅에 대한 건 상당히 내용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이라든지 수학과 여러 가지 로직이 포함되어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모르는 거는 전문가분들에게 여쭤보고 해서 어떤 용어적인 해석이라든지 의미 해석을 이해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한 내용이니까 신체 여러분들께서 뭐 제 지식이 얇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이번 호들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딥시크는 2023년 7월 달에 양원펑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돈은 하이플라워라고 하는 헤지펀드에서 돈을 댔습니다. 이번 이슈가 된 거는 첫 번째 가성비입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건데 여러 가지 단계를 축소하는 과정 속에서 specified, 특별화된 이런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부동화된 소수점의 단계를 끊어버려서 짧게 만들어가면서 소위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내용을 가볍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줄어드니까 에너지도 상당히 줄어들겠죠. 에너지 사용량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용 절감도 이슈화가 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딥식이라고 하는 기업이 얼마만큼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DCP-R1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번 모델, 그러니까 제가 줄여서 그냥 DSR1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R은 리즈닝, 추론한다 할 때 리즈닝의 약자입니다. 배경률 서강대 교수의 말에 의하면 오픈 AI의 빅데이터 소스가 없으면 딥식도 그렇고 뭐 QN도 그렇고 다른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는 또 구글이 개발하는 어떤 그 AI, 개인이 사용하는 AI의 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일정 지분을 가지고 오픈 AI에 다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여러분 페더럴 리저브 뱅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 연준은 JP 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상업은행들이 투자를 해서 출자를 해서 만든 하나의 은행 연합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듯이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의 빅소스만큼은 파라메타가, 저는 뭐 개념상으로 파라메타 그러면 이제 소위 계량 경제학에서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쭉 나가서 이걸 베타 1, 베타 2 이런 걸 파라메타라 그러거든요. 모수, 변수. 매개 변수의 수가 6,750억 개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DS가 쓴 것은 6,750억 개 중에 일부를 뽑아와서 필요할 때마다 썼다라고 이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냐면 Mixture of Expert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를 작은 작업으로 이렇게 쪼개서 가는 그런 기술을 활성화시켜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에너지 사용량도 적고, 두 번째는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요. 예를 들어서 뭐 25.58 그러면 숫자를 갖다가 25하고 소수점 밑에 숫자하고 이걸 갖다가 이제 전부 하나의 그 컴퓨터 용어, 컴퓨터 숫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 오픈 AI는 32비트를 사용했는데 여기는 8비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이런 거죠. 주기율 우리가 말할 때 파이는 3.14 땡땡땡땡 쭉 나가잖아요. 그러면 3.14 땡 쭉 나가서 32개의 숫자를 다 알아야지만 되는데 이 딥식은 32개까지 알 필요 없다. 그냥 8개 정도만 딱 알아도 대충 잡아낸다. 8비트로서 부동화 소수점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MOE라고 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다.
근데 이것보다도 또 중요한 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기업 하이플라워가 존재를 하고 여기서 돈을 투자를 헤지펀드가 됐다는 점. 네 번째,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중요한 게 아니냐.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보니까 뭐 칼텍이라든지 여러 많은 IT 기업 관련된 연구소에서 사실 딥시기 하고 있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가성비 있는 범용이라 하기는 뭐한데 준범용 AI를 프로그램을 다 논문으로 발표는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의 생활 방식과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남의 것을 가져올 때 저는 밝힙니다. 소스를. 방금 여러분에게 슈가 믹스의 코믹스의 한태경 교수, 겸임 교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백영률 교수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밝히는데 대부분 그냥 말 안 하고 쑥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마치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딥식이 그런 형태로 지금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픈소스라고 이제 개방을 해버렸어요. 오픈소스 코드라고 하는 거는 코딩을 함에 있어서 그냥 다 따가지고 와가지고 프로그램만 몇 개 바꾸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MS-DOS처럼 MS-DOS 프로그래밍을 다 가지고 오면 제가 필요한 계량 모델을 돌리고 싶으면 그 숫자를 바꾸거나 if then을 바꾸면은 다른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누구에게나 다 개방이 되어 있는 오픈소스 코딩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오픈 AI하고는 틀립니다. 오픈 AI 정관에 보시면은 우리의 데이터를 함부로 갖다 쓰면은 큰일 난다 이런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뭐 explicit 명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법률적으로도 그게 아마 미 연방법원 대법원의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될 정도로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딥식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이번에 도드라진 것은 뭐 가성비 이런 건 다 그냥 기존에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다. 또 그런 생각을 못할 사람이 MOE 같은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같은 생각을 할 사람이 미국에는 없었을까? 미국에는 더 많다. 근데 왜 안 했느냐? 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오픈 AI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한 게 아닌가. 또 연구 논문으로는 썼지만 실제 범용화하지 않은 게 아닌가. 한 가지 굳이 더 더하자면 수학이나 과학적인 어떤 결과를 내는 데는 분명히 딥식이 더 빠를 수도 있고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쪼개서 만들어냈고 또 엑스퍼티스가 들어가서 많은 자기 강화 학습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료들을 정확하게 낼 수가 있겠죠. 근데 단순간에 짧은 데이터로 더 많은 학습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이 있다. 즉 오픈 AI의 데이터를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고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중국의 5마리 용이라고 하는 게 딥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쯔프 AI, 문샷 AI, 미니맥스, 바이환스능, 뭐 이런 제웨이 상천 이런 중국 제가 발음은 잘 못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이런 AI도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에 5마리 용 안에 딥식은 끼지도 못해요, 사실상. 근데 이 5마리 용 안에 끼지도 못하는 딥식이 왜 이번에 이렇게 소위 엔비디아 주가를 17%나 떨어뜨리는데 하나의 그 트리거 역할을 했을까?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또 앞으로 이 중국의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딥식과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알리바바, 탄센트, 바이두, 바이트댄스 이런 업체들, IT 기업체들의 경쟁함에 있어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이런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 관계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융합할 것인가의 이슈가 더 미래에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딥시크는 결론이 이렇습니다.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많은 중국 AI 기업들 중에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미국이 스타게이트 5천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제 스타게이트 산업을 발표를 했는데 5천억 달러입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투자 규모, 앞으로 AI 산업에 딥시크를 기화로 해서 하겠다는 규모가 600억 위안입니다. 이게 약 82억 달러 정도입니다. 규모의 투자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 AI 기업들이 바보라서 스타게이트에 5천억을 집어넣고 5천억 달러를 넣고 중국은 효율이 너무 좋아서 중국 정부가 12조 원 정도 그러니까는 약 82억 달러 정도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음식점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메뉴를 놓고 막 뭘 먹을까 뭐 먹을까 고민할 때 제일 비싼 거 시키라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말고 미국에서요. 그러면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을 6천억 달러, 5천억 달러 넣는 기술하고 정부가 82억 달러, 개인 기업이 한 557만 달러. 물론 V1, V2 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빼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국의 오픈 AI나 또는 제미나이 같은 AI에 버금가는 또는 능가하는 AI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신비롭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 엔비디아 주가가 17% 빠졌다를 너무 호들갑 떨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AI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발전할 수 있는 그 폭이 이제 좁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처음에는 맨 땅이었으니까 이만큼 발전했겠죠. 그 다음에 기술이 좀 더 나아지면 발전할 수 있는 게 또 요만큼 발전하겠죠. 그 다음에 또 줄어들겠죠. 점점 한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발전의 속도하고 밀도라는 게.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칩을 만들어내는, 비메모리 칩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메모리는 빼고요. 메모리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비메모리 칩은 갈수록 비싸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H100보다도 블랙웰은 뭐 20억 개인가 진공관을 박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칩의 비메모리 반도체 칩의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안 된다면 엔비디아가 오히려 AI의 다른 기업들과 융복합화, M&A를 하든지 다른 형태의 분사를 해서 다른 기업의 회사와 분사한 회사와 융합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 왜 그런 말을 하냐? 백영률 교수 말이 아주 그 핵심 어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뭐 책 같은 것도 하드웨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습득한 지식은 그건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방식이나 방법이나 제가 다른 책에서 읽었던 어떤 지식, 제가 체험했던 경험에서 모든 걸 섞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무형의 자산이거든요. 이거는 한계가 없습니다. 완전체라는 게 존재치 않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보면 우리 김아람 PD는 이렇게 볼 수 있고 백영률 교수님은 이렇게 볼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수많은 다양한 그 다양성에서의 어떤 창의성과 창조성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와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질 때 그것이 미래를 추동해 나가는 기술이 되고 산업이 되고 문명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이 딥시크 이슈는 딥시크에 너무 몰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대단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역시 오픈 AI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의 인프라는 무시하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메모를 많이 해온 내용에 전문적인 용어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전문적인 용어를 갖다가 다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재주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unsupervised fine tuning이라든지 supervised fine tuning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RLHF 이런 거는 전부 한태경 교수가 이야기하던 내용들인데 이런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를 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해야지만 이건 딥시크의 의미 그리고 미래의 어떤 AI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한 추동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를 제가 한 번은 경제마스터에서 그런 말씀 드렸죠. 대한민국 AI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큰일 난 건 우리나라예요. 이게 지금 딥시크하고 엔비디아 이슈를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산업, AI 산업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큰 이슈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느냐. 데이터 센터에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같은 기업들이 있느냐 없느냐. 네이버, 카카오, 글쎄, 다음, 글쎄. 그렇게 생각해 나가다 보면 저는 섬뜩합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이 기술의 발전의 속도라고 하는 게 방금 딥시크에서도 예를 볼 수가 있지만 이 변화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팅 기술은 빛의 속도로 가지 않습니까? 30만 킬로죠, 초당. 이런 속도를 과연 대한민국 과학기술 산업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놓고 보면 참 이 소름 돋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우리보다도 시장 개방이 늦었고 78년부터 4개의 경제 특구를 개방한 이후에 2010년에 일본을 따라잡은, 일본을 제끼고 세계 2위 경제로 넘어선 중국이 이제 AI에서도 이렇게 투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뭐 좋은 방법이든 옳지 않은 방법이든 했다는 점을 놓고 볼 때 저는 대한민국의 과학도 그리고 기술 측면에서 또 우리 정부의 어떤 관심 측면에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방향으로 우리나라 공영방송이라든지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셨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뭐 언론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딥시크와 오픈 AI에 대한 이슈에 놓고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가성비 문제, 두 번째 효율의 문제, 세 번째 투자자의 문제, 이건 중요치가 않다. 이거는 뭐 equal to all company, 모든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겐 비슷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다. 단 틀린 거는 이 데이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오픈 AI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그게 더 무서운 거는 에론 머스크는 지하, 지상, 공중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끌고 모아서 하나의 융복합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무인 자동차라든지 무인 드론이라든지 로봇, 휴머노이드, 우주항공 산업에 다 적용하려고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오퍼레이션 시스템, 소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안드로이드가 있고 애플 iOS가 있듯이 이런 모든 인공지능에 있어서 오퍼레이션 시스템의 기본적인 데이터 추구의 운영, 테슬라의 에론 머스크 기업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슈고, 우리가 하루빨리 이런 API를 가져가든 MOE를 가져가든 RLHF의 기술을 가져가든 좀 더 다양한 파생되는 산업에 있어서의 기술을 빨리 만들어내고 따라가야 된다. HBM 늦었다 빨랐다, 이게 중요한 거는 철진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번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